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절반인 49.3%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기본소득 문제가 그래서 우리 사회적 문제로 그리고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NB 집중토론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문상필 광주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문정은 광주 청년유니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오창민 사단법인 경제문화 공동체 더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윤영선 광주 사회경제적 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개념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얘기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윤영선 센터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소득 논의는 유럽에서 1980년 이후로 좀 활발히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3개국이 모여가지고 기본소득 전 지구적 네트워크라는 기구를 설립을 했고요. 그 기구에서 발표한 기본소득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보편성이고 무조건성이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임금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무조건적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오창민 대표님? 예, 핵심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거죠. 자산 심사라든가 노동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뭐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모든 국민들에게 예.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소득 예. 그런 개념이란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생활임금이라는 개념하고 또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대비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생활임금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문정인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기본소득과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의 광주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20%에서 30% 수준으로 매 해년마다 측정해서 발표하는 임금입니다. 제목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방금 앞서서 조건 없이 지급하는 데 비해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올해 이제 8,810원으로 고지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기본소득과 생활임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노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동을 하면 주는 게 생활임금이고 노동 여부 관계없이 주는 게 기본소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문상필 의원이 좀 예,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본임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동 없이 주는 네. 것이고요. 네, 생활임금은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주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생활할 수 있는 레저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광주시 광역시는 2014년도부터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이 7,540원이라고 하면 생활임금은 그보다 130%가 많은 8,840원 그 네. 정도를 이제 광주시는 지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본 조건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래도 이제 그 대상층은 또 생활이 어려운 그렇습니다. 분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씀이시죠? 기본소득은 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임금은 광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네. 위탁을 준 기관에 그러니까 한정된 수는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생활임금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까지는 한 310명 됐는데요. 네. 올해는 민간이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광주시에 적을 둔 또는 위탁을 받은 공직자나 민간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하고 생활임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본임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임금, 기본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개인에게 이걸 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단체나 뭐 이런 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줘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오창민 대표님. 예,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네. 가족 단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이 개개인의 이 독립적인 선택에 근거해서 노동이 발전할 수가 있고 가정 내에서도 성별 분업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상이 네. 그 가족 전체일 경우에는 아동도 받을 수 있다는 가족 거죠. 개개인에게 네. 다 준다는 그런 예, 말씀이시죠. 예. 이제 그 동안에 사실 가구 단위로 이거 생활 단위로 규정을 해가지고 네. 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거나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거와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이네요. 예, 문정은 대표님. 예. 보통 저희가 복지 시스템 안에서나 아니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좀 보존해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복지 제도들이 그동안은 가구당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최근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처럼 그 기업에게 지원되는 형태의 지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효과들을 좀 살펴보니까 실제 구직자들이라거나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어떤 그 보존이라거나 이 제도에 대한 효과들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고 가구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형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 기본소득이 이제 최근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이제 쟁점이 됐고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이미 최근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또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 형태로 이제 기본소득과 유사한 그런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 제도하고 또 실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완전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차등 없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겠다는 주는 이야기고 거고. 네, 이건 이제 청년에 국한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에 국한되는 것조차도 전국에서는 광역시도에서는 8군데 정도, 그리고 네. 성남이 한 군데, 기초단체에서 한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시기, 조건, 금액, 지원액, 상황, 뭐 현물인 경우, 현금인 경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굳이 표현한다면 부분적 기본소득의 일종, 네. 그것도 한정적인 청년 6개월 제한 이것이 있어서 지금 논의하는 부분의 일정 정도는 맥을 같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좀 작은 부분의 네.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했던 이런 청년수당이라든지 청년배당 이런 제도들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발전해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윤현선 센터장님. 네. 일단은 저희들이 약간 그 개념을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예. 거냐면 저희들이 배당이라는 성격은 권리를 기반한 어떤 이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그러니까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하고 있는 청년 수당하고 그 다음에 성남에서 하고 있는 청년 배당의 개념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본 소득의 개념이 가깝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청년 수당의 개념에는 일정 정도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 역할에 비례한 수당을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하고 수당은 분명히 개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또 그렇습니다. 이게 수당이 훨씬 더 많은 조건이 붙어서 지급되는 돈이다. 네, 그래서 네, 퀄리티가 좀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그렇지만 있죠. 또 이제 이게 기본소득과 비슷하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그러니까 무노동의 어떤 기본 전제 하에서 주는 그런 임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또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기본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노동의 나태가 올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랬죠. 네. 그런 일은 결코 없었고요. 오히려 어떤 참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채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모든 것을 노동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삶을 좀 자유로운 자기 삶의 어떤 자유를 느끼는 그런 영역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시나 성남시나 무조건적으로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건을 붙였고 또 대상층도 분명히 제한이 돼 있었죠. 오창민 대표님, 어떤 청년들에게 주로 줬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만 19세에서 29세 그리고 가구 소득이라든가 미취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해서 네. 지급이 되었습니다. 네, 서울시는 그러니까 딱 근본적인 제한된 것이 청년 네, 19세부터 29세까지 그리고 구직 활동 전제로 한 그리고 그 돈이 사용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네. 거기에 관련된 일만 쓰다 보니까 아마 역기능으로는 그것이 구직 활동으로만 쓰이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쓰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하는 서류는 현금 영수증 서류나 근거된 서류를 내다 보니까 자존심 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아예 신청 안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랬습니까? 이제 이게 네. 순기능도 있는가 반면에 아주 역기능적인 것을 부각시켜서 이 제도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들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따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서울시가 지급했는데 문정은 위원장님 실제로 그 청년들이 그 돈을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최근에 사실 아마 기사화된 내용들 네. 때문에 의원님도 그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 작년에 이제 진행됐었던 3천 명 정도의 이 청년 수당을 받았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텐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다양한 우리 사회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 돈 받고 술 사 먹으면 어떡하냐, 네. 어디 가서 놀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려 섞인 시선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기사를 제외하고 이 3천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 수당을 지급했었던, 사용했었던 곳은 구직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전체 내용의 70%가 넘는 비율이 대부분 본인들의 취업과 관련된 교재를 산다거나 학원에 다닌다거나 이런 방식들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들 중에 이제 생활비라고 할 수 있는 직접 비용으로 지출한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 수당을 가지고 술을 사 먹거나 모텔에 갔었던 청년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방식으로 기사화됐는데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소수의 사례이고 사실은 좀 가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출산율이나 뭐 이런 것도 걱정하시고 또 요즘에 청년들이 네. 취업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동료들과 함께 술도 한잔하고 이럴 수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지만 오늘 주요한 논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뭐- 제도 보고는 그런 식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조금 그 정말 마이너한 부분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것들을 가리려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업이라든지 그 이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직하게 그 돈을 사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창민 대표님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청년들 대부분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조사가 되었고요.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흥청망청 쓸 것 같지만 이 청년들이 이제 알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이제 학원을 끊는다거나 또는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또 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의 기본소득 이게 도입이 논의되면서 대전에서 3명의 청년 너무 적긴 하지만 3명의 청년에게 6개월 동안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고 삶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어요. 그 결과들이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윤현성 센터장님, 그 조사한 자료나 데이터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최근의 사례라서 어떤 네. 데이터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이렇게 지켜보면 네, 방금 말한 대로 그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잘못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기 검열 속에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그러한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자기 검열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기본소득을 쓸 것 같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거의 참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삶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다채로워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직능에 보완하는 그런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는 여행을 한다든가 하면서 삶을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오히려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유용하게 쓰였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 청년들의 삶이 조금 변했을까요, 문정원 위원장님? 네, 아주 재미있는 사실 실험이었는데요. 네. 이 실험 자체도 사실 청년들 9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이걸 직접 해보자, 직접 소득을 받으면 어떨지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명의 청년이었는데요. 20대 청년 2명과 30대 청년 1명이었어요. 근데 실제 사실 3명의 삶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진출에서 단 3%에 불과했던 문화생활비가 12% 정도로 네. 늘어났다. 이 소득으로 내가 지출을 줄여야만 했었던 항목들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줬고요. 또 아르바이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다. 그 시간을 줄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준비하는 구직 활동 시간에 좀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밑줄을 많이 그으면서 읽었었던 대목은 이 사회에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청년들이 복지 혜택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소득이 실제로 그런 효과들을 줬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통 청년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공무원이라거나 정형화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정도의 소득을 받는다면 나도 다양한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기본소득은 아무래도 기회의 사다리를 좀 제공해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삶, 기본권에 대해서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우리 사회가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점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와 또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쟁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기본소득과 유사한 그런 실제적인 실험을 했는데 네.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서 네. 우리가 논의할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도 커집니다. 네. 예. 기본소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소득 재산이 많든 소득이 많든 뭐 여기와 관계없이 그리고 또 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이 소득이 주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제도가 최근에 와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예, 문상필 의원님.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좀 한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 기본소득 하면 청년과 연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논의는 되고 왔고 1980년대 이후로 쭉 논의가 되다가 2007년도 이후 논의가 좀 심하게 됐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확실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여러 후보들이 청년 배당 관련 이야기로 논쟁이 되기 시작해서 기본소득 얼마 붙은 형국인데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는 저출산 고령화, 고실업, 일자리 감소 그리고 노동의 양극화 이 문제로 인해서 7포 세대, M포 세대, 흑수저, 뭐 헬조선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비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나온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치 기본소득 이야기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이 시작된 됐다.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일반적인 이게 관심 별로 없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상당한 이 반감정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건데요. 네, 그렇죠. 이 문제는 네. 세대 갈등하고 그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있을 아동수당 모든 아이들에게 0세부터 5세까지 1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금 20만 원 지급하고 있는 건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 지급하는데 이건 일종의 기본소득인 것이죠. 그런데 청년들은 방금 말했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중심으로 청년들이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7포 세대 흑수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이 청년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 되면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광역에 있는 모든 광역 8개 단체나 광역 시도나 구가
이 청년에 대한 고민들로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청년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에게 희망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적으로 기본소득이 된 것이고, 이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는 청년들에 대한 이후로 고민,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년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대상이 청년뿐만이 아니고 모든 계층, 모든 국민에게 해당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 오창민 대표님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지금 네. 전체적인 노동의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정보화, 자동화 이렇게 되면서 완전 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 구조 자체가 고용 창출과 멀어지는 소위 말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초연결, 네. 초지능 으로 이제 특징 지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AI라던가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의 이제 발전도 우리 이제 노동의 형태를 많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 속에서는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형태로 저고용 시대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접어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실업이 많이 발생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게 되면은 삶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의 그렇죠. 소득을 보장해 주자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양극화 문제, 네. 이 분배의 양극화 문제도 기본소득을 좀 알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적 제도 아니냐 이런 뭐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고 가죠. 문정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 이야기를 조금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효율성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계랑 로봇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지 않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전 지구적으로 생산은 점점 높아지고 그에 따른 소비는 줄어드는 이 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본소득으로 인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대한민국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먼저 시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전 국민 또는 전 지구적으로 이와 관련된 그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단편적인 포퓰리즘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특정 정치인이 특정 시기에 어떤 시민들에게 뿌리듯이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중단기적인 어떤 모델과 또 자원의 배분의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인 제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원 배분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의 쏠림 현상이 진행이 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또 제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게 분배 문제로 기결될 텐데 누군가가 이게 기본 소득에 대한 재원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걱정, 우려, 또 저항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기본소득제가 만약 시행이 된다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뭐 이런 것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소득까지 함께 시행이 된다면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우려나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완전 기본소득을 해서 모든 국민에게 다 주면서 기본에 있는 복지제도를 대체할 것이냐, 네. 아니면 보완해서 부족한 부분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의료나 교육, 주거, 양육 근본적으로 고민돼야 할 문제들은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가고 혹시 틈새로 부족한 부분들은 고민이 되는 것으로 그런 국내의 고민들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틀을 완전히 바꿔서 없애버리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하겠다고 하는 고민들도 있는 것 가지고 아직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의 복지 제도에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건 고칠 부분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의료, 교육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전제하고 그에 대한 보충되는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제도 도입되면 기초생활보장 제도라든지 기초연금 받고 있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받지 못하고 별도로 이게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예. 기존에 받고 있는 거에 더해서 기본소득까지 받게 되면 훨씬 더 우리 복지나 우리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또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정인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과 주장이야말로 네. 굉장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전 네. 지구에서 전 지구상에서 이 기본소득 제도가 기존의 복지제도를 100% 대체하고 있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유럽이나 우리가 이제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오히려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복지제도가 오히려 잘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본소득이 그 역할에 대한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기본소득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수되거나 실질적인 제도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는 계층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기본소득이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는 것이 기존 복지제도를 잘 운영될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뭐 스위스라거나 핀란드, 뭐 네덜란드나 영국,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의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본소득 고민 역시 먼저 출발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면은 그 지원 액수가 개인당 얼마나 되느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많아지면은 사실은 앞에서 했던 기초연금 같은 경우를 대체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적다면 같이 또 시행돼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아무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액수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만약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면 얼마 정도가 지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상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년을 전제로 한 우선 네. 단계별로 좀 보고 청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수준. 네. 그러니까 50에서 한 76만 원 정도. 네. 예. 네, 예, 그 정도 아주 구체적이네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도면 사실은 기초연금이나 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 계속 같이 유지가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오창민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30만 원 정도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그리고 우리 국가 예산으로도 그게 감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네. 세제 개편이라든가 국방비 절감이라든가 또 복지 예산을 좀 대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소득 30만 원에 취약계층, 소위 말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지금 기초생활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에 더해서 20만 원 더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은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 개념 갖고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 없이 준다면 보편적 복지인데 그럼 오히려 반대로 이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서는 역차별 당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정인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제도가 좀 보완적으로 역으로 작동돼야 된다는 그 네. 한계가 좀 있고요. 예. 금액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마디 네, 하고 말씀해 싶은데 주세요. 네. 그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나 성남시가 이제 25만 원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거는 좀 체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에 8시간 일한 것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올해 기준으로는 한 달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는 임금의 수준은 130만 원 정도고요. 내년에 7,530원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150만 원이 좀 넘으니까 그 금액의 절반 정도 되는 올해 기준 60만 원, 내년 정도 7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들이 네. 제공돼야 사실상 본인의 노동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다른 삶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세 분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윤영선 센터장님도 좀 의견을 좀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오창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만 원이면 지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만 원이 적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이유는 뭐냐면 4인 가구로 최저 생계비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30%를 저희들이 생계 실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인당 50만 원을 하게 되면
4인 가족으로 하게 되면 가구당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은 가구당 생계 실업이 약 한 1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계의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50만 원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50만 원 정도가 세 분이셨고, 예, 30만 원이 한 분이셨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그 정도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재원이 마련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가 합의가 돼서 꼭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또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 기본소득을 놓고 젊은 층,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 이렇게 이제 연령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분명히 다른 것 같고요. 오창민 대표님 어떻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관념이 이 좌우파를 떠나서 강하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청년들은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또 홍보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기본소득도 실현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어떤 연령의 차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각들 이런 간극들은 분명히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앞으로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제기될 것 같은데 윤영선 센터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말 그대로 세대 간 갈등이라고 하죠. 뭐 네. 청년 실업, 그다음에 중장년 실업도 있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오늘날 사회가 더 이상 노동을 다시 말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세대 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저희들이 접근하기보다는 오늘날 사회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일자리 창출을 못 해주고 또 그럼으로써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세대 갈등의 중요한 씨앗이 불씨가 될 수 있는 이야기시잖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면 내년에 어르신들 연금을 24만 원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 뽑시다 그랬더니요.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제발 어른들한테 그거 할 것 내 애들이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애기도 안 낳고 취직도 못 잡고 있어. 제발 그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좀 쓰게 하시오. 꼭 나는 그런 말 한 사람한테 호를 뽑을라요. 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야기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대 간 갈등을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충분히 어르신들과 세대 간의 갈등과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하면 저는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르신들도 이미 지금 현재의 복지 제도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그로 인해서 젊은 층이 너무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현재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등장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AI 인공지능이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데이터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사라지는 일자리는 700만 개 정도 되는데 생길 일자리는 200만 개에서 400만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절반은 그렇죠. 실업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으면 정말 굉장한 사회적 혼란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그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입한 나라들도 있고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문상필 의원이? 이제 각 나라마다 지금 뭐 실험 단계 같습니다. 네. 실험 단계이고 뭐 이렇게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 그리고 독일어권의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국가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 고민을 하면서 알래스카의 비유를 많이 하던데요. 천연 자원과 석유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막 주지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모든 시민들에게 좀 배당해서 시민들에게 좀 나눠줍시다. 이런 결의를 모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2,072달러를 제공하다가 작년에는 2016년도까지 네. 올해는 이게 절반으로 쭉 들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 하고 있던 선진적인 주에서나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자원 희소화되고 자금이 안 생기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법안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지금 준비하는 따라서 2, 30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이미 청년에 대한 문제를 이탈리아나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않고 있던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고 더 고민을 했던 독일은 천지차로 많이 변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뭐 전국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이런 고민은 빨리 고민 좀 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문정은 위원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하거나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앞서서도 나라만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스위스나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와 알래스카, 브라질 정도의 국가들이 보통 언급됩니다. 근데 이제 형태나 지급의 방식이 모두가 다르고 또 성격에 대해서도 이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국가의 모델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장 오래전부터 시작됐었던 알래스카 모델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국가는 스위스 같은 형태인데 최종적으로는 부결된 모델입니다. 그 부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기사가 많이 나갔는데요. 스위스가 보편복지의 실험들을 중단했다. 뭐 시민들의 선택이 뭐 그런 것들을 300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만 보도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스위스 시민들이 결정했었던 것은 스위스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왜 스위스는 3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야기했을까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스위스는 복지 혜택이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30만 원이나 50만 원 가지고는 기본소득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측정됐었던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부결됐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떤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1만 가구에게 1인당 66만 원에서 92만 원 정도로 지급이 지금 되고 있고요. 2년 후에는 전 국민에게 확대할 것을 다시 결정하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9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금액도 핀란드와 같은 수준으로 66만 원에서 92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라고 하는 정책은 기본소득 정책으로 100% 이해하기보다는 빈민 지원 정책으로 좀 이해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해외 사례 말씀하셨으니까 스위스 사례 네.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국민들의 76.9% 그러니까 네. 3분의 2 정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300만 원씩 준다는데 반대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게 분명히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근데 우리 저 문정은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처음에는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는 64% 정도가 반대 의견이 강했어요.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니까 76.9%가 네, 반대를 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방금 말씀하신 저 의견에 일정적으로 동의를 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은 그런 고민도 했었겠죠. 300만 원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증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대체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런 고민이 더 심하고 또 대다수의 노동자가 일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저는 있었을 것 같고 스위스는 이민자의 천국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민자들에 대한 고민들까지 다양한 고민들이 선두적으로 가면서 종합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그게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64%에서 77% 정도가 되는 것처럼 반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저 문정은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속적 관심과 좋은 의미의 발전 지향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또 논의가 진행이 되고 토론이 진행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이상이 국민들이 제안을 하면 국민 투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1만 명이 넘게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붙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요청을 네.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2년에 스위스의 월 소득이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인당 월 소득입니까? 네, 1인당 연소득, 연소득이죠? 예, 연소득, 네. 네, 8천이니까 약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월로 해가지고 기본소득을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했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에서 아마 시민적인 공유가 아직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문상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복지와 이것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부결이 됐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리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스위스 시민들도 300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다라고 생각해서 부결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더 봤는데 그 반대표를 던진 시민들 있잖아요. 그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스위스 시민들 중에 반대표를 던진 분들이 근데 내 생각에 25년 정도 뒤에는 될 것 같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이 이렇게 답변했던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스위스가 개인당 300만 원 주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스위스 국민소득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절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도 한 150만 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스위스 8만 8만 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희 2배가 넘죠. 예, 한 3배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네. 예, 아무튼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이유 그리고 도입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기본소득제가 시행이 되면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창민 대표님?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네. 우선은 정말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그런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소비 창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선순환도 좀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비용, 이 선별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정말 저 사람이 가난한지 관리 감독하고 이런 많은 비용들 그리고 그 당사자는 그러한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일반 경제적인 측면에 이 다른 효과보다 더 커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예, 윤영선 센터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기본소득을 몇 년 후에는 오히려 기업들이 더 반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정부가 한 1조 정도의 돈을 이렇게 재정을 확대를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경제적으로는 1조 원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돈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는 한 20번 정도의 돈이 돈다 합니다. 이걸 이제 화폐의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2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개인당 기본소득을 5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약 20배에 가까운 돈이 소비 구조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이 매출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매출 효과가 기업들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증세할 수 있는 요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기본소득이 오히려 기업들이 더 반겨야 될 정책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소득의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런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만 그게 가능하겠죠.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고요. 예. 예, 앞에 오창민 대표께서 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의 간소화, 편리함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행정 쪽에 일을 관여하고 계시는 문상필 의원님. 네. 국민기조 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조사와 네.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고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맞춤형 행정 서비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4분, 5분이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네. 장애인 수당 한번 받기 위해서 장애 등록부터 시작해서 많은 행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말할 것 없이 행정이 간소화되는 것이고요. 또 이건 문제조차도 모든 국민에게 다 기본소득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는 행정이 필요가 없겠죠. 네. 다만 그러겠네요. 네. 이제 뭐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많이 좀 또 다른 부분도 있겠죠. 완전 소득을 해버리면 행정이 완전히 간소해서 없어질 것이고 네. 또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면 약간 없어질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들의 개인적인 통장에 돈만 입금해주면 되니까 그런 간편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정인 위원장님 어떻게 보겠어요? 최근에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청년들한테 그 교통카드
교통수당을 지급했었던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이제 한 달에 6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5개월 정도 지급하니까 전체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광주시의 이 첫 번째 정책이었는데요. 그 정책이 이제 한 달에 6만 원이잖아요. 근데 청년들한테 요구했던 서류가 6가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지방 정부만 탓할 수가 없는 것은 중앙 정부가 이 사회복지보장위원회 같은 곳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주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불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성남시도 오랫동안 싸우고 또 지급을 100%못 해줬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6만 원, 한 달에 6만 원 주면서 6가지 서류 제출해라. 그리고 그 청년 본인에 대한 소득이 아니라 가구 소득이라거나 부모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라거나 이런 다양한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출할 의욕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정 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실제로 수당이 필요한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행정이 간소화되면 서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 효과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계속 긍정적인 효과만 말씀하시는데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굳이 오랜 시간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또 국민 소득에도 분명히 또 변화가 생길 거고요. 우선 그렇다면 가정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우리 윤정선 센터장님,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일단은 소득이 많아지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를 생각을 할 때는 임금이랄지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통해서 가계 소득을 보존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두 개의 이 정책이 사실상 좀 실패를 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기본 소득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노동의 불안정과 어떤 사회복지의 불안정 측면에서 기본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간다면 상당하게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인 가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가 지금 현재 2017년에 올해 4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비는 한 30% 정도가 되는데요. 한 130만 원 정도가 생계급여비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1인당 기본소득을 50만 원을 책정을 한다면 가구는 기본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급여가 해결되는 수준에서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사회복지랄지 또는 노동에서 오는 불안정한 문제들은 굉장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문정은 위원장님? 뭐 수치나 데이터는 좀 앞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좀 다른 사회경제적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가족 구성원들 스스로가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인정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가족 간의 화목이 예상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가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들이 주로 이제 남성인 그 아버지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여성인 어머니에게만 전가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런 긍정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가계부채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가정 내 이제 경제적 부담들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들이 높아지니까 그 부채 관련해서도 이제 지급 능력들이 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가장 실질적인 효과는 이 최저임금 효과랑도 비슷한 효과인데 그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소비들이 직접 네. 지출 형태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들만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부정적인 측면의 우려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기본소득 지급되면 사람들이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이 흥청망청 쓸 것이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청년수당 얘기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창민 대표님. 극히 일부 부정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게 전혀 일을 안 할 정도로 소득을 보장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득에 만족을 해서 집에서 아이를 보거나 조카들 영어를 가르치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을 통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상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국의 런던의 노동자 그러니까 노숙자 13명을 상대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무조건 조건 없이 470만 원을 주고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노름하거나 도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 노름과 도박을 끊고 또 치료를 받고 또 자기가 앞으로 계획을 할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서 1년 후에는 집도 사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 회의로 흥청망청 써버린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막걸리 먹어볼 수도 있고요. 술 먹어볼 그럴 수도 수 있죠. 있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오히려 또 다른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를 확산하고 투자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학, 폐학 뭐 이런 쪽으로 쓰여지지 않는 구도가 된다고 하면 저는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비유를 많이 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 있는 조건에서는 그런 지원을 해봤더니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0%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도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역기능을 너무 확대해서 보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성을 믿어야죠. 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부분에서 나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윤현선 센터장님. 네. 오히려 저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사회가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들이 오히려 현대처럼 자본주의나 이렇게 화폐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리더로 나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도덕적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의 리더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에 얼만큼 기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노동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한 노동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남은 시간에 사람들은 사회에 더 공헌 활동을 할 것이고 그런 공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꿔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면 노동을 적게 할 것이다 또는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단점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문정은 위원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특정한 단위 사업장으로만 얘기가 되면 이런 우려가 제출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내가 8시간 일하나 10시간 일하나 기본소득이 추가로 30만 원이 준다면 더 추가 노동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열심히 일할 의향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지급됐을 경우에 노동의 나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질문이 성립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오창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3D 노동들을 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장시간 노동하느냐라는 질문. 그건 바로 가계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노동을 통해서 이 소득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실제로 장시간 노동의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노동의 나태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의 실마리로 이 기본소득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빈곤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한편에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게 빈곤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이 점차 더 커져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전망도 있습니다. 문상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동네 지역구에요. 네.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거주하는 많은 세대의 50% 이상이 50만 원으로 생활을 합니다. 네. 그보다 적은 수준으로 생활하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50만 원 가지고는 한 명에 두 명이 생활할 수 없는 급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에는 근본적으로 빈곤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에 최소한 30에서 50이 매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제공이 된다면 저는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흥청망청 쓰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무언가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그간의 레저 활동이나 문화 활동 못했던 부분을 인간다운 삶을 생활하면서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빈곤의 악순환도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빈곤의 문제를 오히려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문정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네. 사회는 복지 시스템이 전형적으로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그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가난한 상태가 지속돼야 복지 혜택이 유지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제도나 실업급여 제도를 아실 텐데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제도가 실제로 가난한 상태가 지속적이었을 때 그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실업 후 이제 원래 일했던 곳에서 80% 정도 급여를 받는데요. 추가 노동행위가 있었을 때 이 급여를 반환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역시도 추가로 가구에게 임금소득이 발생하면 이 받고 있는 급여를 토해내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스템 자체가 오히려 가난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탈피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노력을 반감시키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조건 없이 지급되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 조건에 대한 증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해소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재원 마련이거든요. 예, 스위스도 이제 국민들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을 시켰던 이유가 재원 마련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문상필 의원님? 이제부터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편하게 이야기했지만 네. 좀 더 이건 어쨌든 중세나 세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내야 할 시기죠. 그런데 기존에는 내 세금 내서 저 사람 살리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내 세금 내서 내가 챙기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민들과 충분히 합의하고 고민이 된다면 세금 문제는 고민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중세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민적 인식과 구조 그리고 현재의 남북 대립 관계에서의 이 제도 자체가 순탄치만은 않고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내가 돈 내서 남들 살리는 구조에서 내가 돈 내서 내가 잘 사는 구조를 가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세 세금이 증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양보하면서 국민적 협의를 모아야 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30만 원만 잡아도 전국적으로 280조라는 예산이 든다는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네, 연 단위로 280이라는 단위로.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구조이고 뭐 환경세부터 시작해서 생태세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복지 체계의 기본적인 재구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백 가지를 내놓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틀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 기본소득이 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 이런 고민들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증세가 불가피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증세 없이 불가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뭐 이제 증세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는 또 다른 논의의 문제겠습니다만 문정은 위원장님 증세 없이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증세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기존의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도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하면서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보편 복지로 나아가자, 보편 증세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돈만 뜯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시민들에 대한 보편 그 증세를 부과하되 초기 재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어떻게 마련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소득이라거나요, 또는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서 초기 재원을 좀 마련해보자라는 게 어느 정도의 합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거는 공유부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공유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자원을 가지고 특정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항목들인데요.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진보와 빈곤의 헨리 조지나 이런 분들이 토지에 관련한 공유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갔을 때 과연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가 누구 거냐, 네. 그 땅덩어리를 가지고 왜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그 자산을 형성하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사회에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부 배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지나 공기, 탄소,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공유부 배당도 있는데요. 우리 구글 같은 시스템을 보면 유저들이 검색한 모든 내용들을 집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구글이 시스템을 제공한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데이터와 관련한 빅데이터의 그 소유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익은 누가 가져가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있는 것이 지금 이 공유부 배당과 관련된 논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원 마련에서도 재원 마련과 관련한 방식도 단순하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 안에서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냐, 시민들한테 얼마를 거둘 거냐를 넘어서서 과연 증세 방식을 어떤 식으로 다시 시민들에게 보편 증세하자고 이야기할 거냐, 그 두 번째는 재원 마련에 어떤 루트들을 어떻게 또 다변화할 거냐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로 좀 뻗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은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거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세, 환경세, 뭐 공유세,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의견들이 조금 논의가 되고 있죠, 오창민 대표님. 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분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증세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모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거나 주파수라든가 이 공유지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토지세, 상속 증여세를 실시로 한다라거나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영수 센터장님. 네. 저희들이 기본소득이나 또는 복지, 보편적 복지에서 국민들이 조세에 저항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부자들 또는 기업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세금을 이렇게 국가에 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기업들 법인세를 정상화할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미 저희들이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를 했고요. 또 계속해서 그 공급주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친기업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들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금은 줄이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이런 쪽에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세 저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자료에 보면요. 2017년에 한국 법인세 최고 세율이 24.2%인데요. 지방세 포함해가지고요. OECD 평균이 24.5%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에 거의 뭐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놓고 보면 한국은 OECD 평균 18%, 그러니까 한국은 한 18%밖에 안 되고요. 네. OECD 같은 경우는 21.8%입니다. 다시 말해서 OECD 평균도 못 미치는 지금 현재 세액을 기업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인세부터 정상화됐을 때만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부분도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기업들의 저항도 있고요. 우리가 18%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또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12%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라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오히려 본사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또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법인세를 쉽게 올릴 수 있는 문제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세에 있어서 올리면은 또 반대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과감한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과감한 조세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필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참 어렵습니다. 그 이제 아까 우리 문정은 대표가 정치인이 증세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증세 이야기해야죠. 네, 네. 그리고 뭐 저는 뭐 사회복지하면서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적 정서를 무시해서 어떤 제도도 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것은 뭐 독재 시대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협의하고 논의할 것이냐. 저는 세금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금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기본소득이 나에게 돌아오는 이점은 뭐지? 그럼 우리 전체 다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집에서 4인 가족에서 우리 가족 다 하고 초등학생도 하고 할아버지도 하고 할머니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결혼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손자나 내 아들만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고민들이 먼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소득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작년 대선 과정에 청년들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시작된 것처럼 기본소득이 전 국민이 하기 위해서는 난 단계별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280조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불가할 이야기다. 그렇죠. 그렇다면 타켓을 다시 정해서 청년들의 이 M4 세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할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략 70만 원, 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하면 내가 약간 피해봐도 내 젊은 내 아이는 내 조카는 반드시 이 사회에서 성공할 것 같다. 이런 확신을 주고 그렇다면 내가 탄소세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환경도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청년사랑 세금도 좀 만들어진다면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 없이 이거 지금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기본소득 하면 기본소득이 뭐지?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뭐 노동자도 떨어지고 다 힘들어 죽겠는데 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고민 그리고 단계별 지원 그리고 청년 세대를 우선으로 한 그리고 이 세금 문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고 하는 설득, 홍보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칫 이것이 필요성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방법은 뭡니까? 재원 조달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돈 많이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렵겠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다른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또 불가피해질 거다. 그러면 결국은 복지의 어떤 측면에서 기존의 복지의 혜택이 줄어드는 거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저소득계층에서는 뭐 큰 혜택이 늘어난 건 아니지 않냐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영선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재원 문제 때문에 기본소득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단계적 시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계적 시행도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청년을 위해서 청년 배당을 먼저 하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완전 기본소득제도로 가자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전 국민에게 하다못해 10만 원이라도 기본소득을 주어서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뭐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자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들이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최근 서울처럼 이게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 2012년에 했던 것처럼 보편적 논쟁처럼 전체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된다면 훨씬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이렇게 좁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좀 경험하게 하자는 뭐 그런 의견에 먼저 드리고요. 일부는 축소되겠죠. 그런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 의료, 양육, 주거 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보장으로 베이스를 까는 것은 기본이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있고 거기에 더하기 플러스 알파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본소득을 모든 사회보장 체계로 대체해서 가능하다. 이건 불가합니다. 그렇죠.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그렇죠. 이유는 재원 조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기존의 정부에서 혜택을 줬던 이 복지에 대한 것들을 좀 줄이고 결국 기본소득 개념을 그러니까 도입할 게 아니냐 이런 우려예요. 예, 아동 수당이나 장애 수당이나 네. 또는 뭐 기초노동 연금 수당이나 이렇게 병합 비슷비슷한 것은 통폐합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동 수당 10만 원 받는데 어른이 70만 원 받으면 아이는 30만 원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되는 것은 아닌데 약간 재원 부담은 현재 복지 체계에서보다는 늘어나는 것인데 현재 여러 가지 복지 누수가 생기거나 기본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세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세금 증세 없이 그런 네. 복지 체계 전달의 기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사회 부조랄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기본소득으로 합치되는 것이 올바르고 그렇지만은 의료랄지 복지랄지 하는 사회 서비스 부분은 오히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사회적인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것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현재 복지계에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최저소득이 필요 없는 부자들, 이 사람들까지도 기본소득 혜택을 누리게 되면은 결국 비효율적인 복지 제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분 오창민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자도 당연히 받아야죠. 부자가 인정받고 네.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그만큼 세금을 통해서 기여를 하고 네. 그러므로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고 특히나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그 시민들의 자율성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형태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문상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 네. 저 이제 이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예전에 부자들은 네.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네. 돈 벌어서 저 사람 미개 살렸는데 네. 이제는 내가 돈 벌었고 네가 미개 살까 내가 돈 벌어 나도 잘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고 세금 낸 것만큼 자기도 네.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그것은 좀 덜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오창민 대표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부자들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런데 앞에 이제 문정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에게 과세를 좀 많이 하자. 그러면 부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데 굳이 우리가 세금 낼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 이 논쟁이 무상급식 논란 때 한 번 붙었었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뭐 손자도 밥 줘야 되냐 네, 이렇게 네, 표현을 그렇죠. 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가난을 증명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럼 예를 들어서 부자인 어떤 사람들은 기본소득 주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받게 하면 여전히 부자가 아닌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이 기본소득은 또 특정지어질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편복지로서 또는 그 기본소득의 어떤 4대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자든 뭐 이건희 회장이든 네. 누구든 보편적으로 다 지급되고 또 증세하는데도 다 같이 걷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기본 철학과 원리에 위배되기 기반하고 때문에 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보편적 복지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의 배분의 효율성 이런 걸 고려한다면 선택적 복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제 선택적 복지가 네. 지급돼야 될 계층이나 아니면 복지의 시스템은 저는 정해져 있고 그런 정도의 사회적 합의들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돌봄 서비스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토론자들이 다들 합의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제로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아니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여전히 그 실질적인 복지가 더 적극적으로 투여돼야 되는 계층과 그 복지의 대상들은 정해져 있다. 그 부분들을 복지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자들에게 주는 기본소득을 액수를 늘려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이게 보편적 복지로서의 정당성을 갖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복지는 계속해서 네. 가난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네. 복지 체계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본소득을 처음에 저희 논의를 했을 때요, 이건 복지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개인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놓은 사회의 부를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라는 개념하고 기본소득하고 개념하고는 좀 약간 저희들이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뜻 느끼기에는 그러면 부자들한테 증세를 많이 세금 많이 걷어서 그걸 부자들에게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눠줘가지고 모두 불만이 없게 하는 제도, 그런 제도로 들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 해답이라든지 이런 게 제시되지 않으면 선뜻 왜 우리가 부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네. 저희들이 기본소득을 할 때는 방금 전에 뭐 오창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소득은 국민의 시민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모든 국민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본소득의 개념이 네. 저희들이 보편성을 갖고 있고 무조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준다면 그런 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 네. 하는 것이고요. 준다면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시민권의 확대로서 봐야 된다는 거죠. 평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주는 혜택인데 앞에서 물론 뭐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걸 줬을 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혜택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혜택이 안 돌아가면은 결국은 그게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혜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에서 이제 드릴 말씀이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을 한다면 사실상 당장 재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증세는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 여건에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문정은 위원장님. 현재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도되고 있는 네.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네. 서울시 청년 배당이나 네, 네. 또는 아동수당, 네. 노인수당 이런 정도가 지금 실험되고 있는 거고 네. 이미 지급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준은 여전히 한정적인 재원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금액도 한정적이고 그것이 지급되는 대상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소득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방식에서 시행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그 아동이나 청년이나 노인과 같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으로도 필요를 느끼고 있는 계층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일 수 있겠고요. 네. 요즘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실험들이 의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국가 단위 안에서 기본소득들이 시행될 필요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이 뭐랄까요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이렇게 굉장히 차별적으로 계속 집행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들도 시작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차원으로 이 기본소득 논의들과 실험을 좀 높일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과 성남이 먼저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지방 정부 재원상 지금 그 9개 정도 되는 지방 정부가 전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여서 사실 광주시조차도 이걸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측면들이 네.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논의를 좀 정부 차원으로 높였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에 윤영선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급하는 액수의 단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국가에서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모르는 사이에 아동수당이 들어와 있고요. 네. 네, 노인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저는- 그것도 아동을 가진 가정 그리고 예. 또 노인 계층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시행을 초기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돼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몇 가지 제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 가장 심각한 세대는 어디냐? 저는 청년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청년층에게 이 청년층이 오직 했으면 절망밖에 없어가지고 조선 이 네. 나라를 떠난다고 자꾸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 문제를 자꾸 어른 세대와 국가와 지방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아우성을 자꾸 다른 쪽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부 이전에는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왔던 네,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청년 문제입니다. 이 청년 문제를 지금까지 누구도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M4 세대 나오고 모든 희망을 버리고 사는 건데 이제 와서 이게 보니까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죠? 왜 직업을 포기하고 연애하지 않죠? 대학 죽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는 몰라보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 청년들의 문제를 우선하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미 세대 갈등을 차원에서 어느 차원에서도 논의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가 이 상한 개념 같은 기본소득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게 뭐 좀 완전한 전체 국민 다 해야 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 관계와 상황과 레드 컴플렉스가 심한 이 지역과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나는 청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50, 70 정도는 적용되면 지금 이렇게 이 나라의 청년들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저는 지금 하지 않으면요. 일본, 이탈리아 문제처럼 2, 3주 후에는 엄청난 큰 문제로 난 작동하리라고 보거든요. 예, 청년이 중요하다 좀 말씀. 논쟁적일 수 있는 하시고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청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토론에서 굉장히 고민이 됐던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소득으로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그냥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문상필 의원께서는 네.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네, 네.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재원도 마련돼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개선이나 장치도 필요하니까 일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의 개념들을 좀 적용시켜 보자. 그래서 노인연금처럼 모든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주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기본소득하고는 또 다른 선택적 복지 개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부분적 기본소득. 네네. 광주시 지자체 측면에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광주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형 청년수당, 뭐 광주 청년 드림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죠? 우리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청년 드림 사업은 뭐 공공복지, 기업, 사회적 경제 이 파트에 네. 청년들을 뽑아서 최소의 생활임금 정도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8시간 일하면 6시간 일하면 6시간 곱하기 8,840원 곱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과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수당 개념이네요. 예, 유상 개념이고 일을 할 때만이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인 것이고요. 이 현재 19세부터 29세까지 800명에게 매월 생활임금만큼 지원하는 것이고 또 청년 교통카드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은 네.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6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광주광역시에는 기본소득의 근간 자료는 없습니다.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잘못 오해될 수는 있겠으나 청년 구직 활동과 청년들의 직업 안정화에 대한 문제로 청년 드림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고 그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교통카드 6만 원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여전히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고민으로 청년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정도 고민이고 활발하고 한다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청년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소득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던 성남이라든지 서울시의 청년 수당 이런 부분들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청년 수당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가 분명히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청년들에게 불필요한 돈을 지급한다, 낭비다, 또 이런 뭐 주장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아가서요. 광주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뭐 토론회 강연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영선 센터장님. 네. 네, 뭐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렇게 토론회가 광주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요. 기본소득의 개념,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어떤 단계로 기본소득을 완전 기본소득제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방금 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대상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이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게 혼돈이 되다 보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네. 광주 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소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금만 줄 뿐이지 전혀 기본소득의 개념하고도 전혀 이게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광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단계적인 완전 기본소득제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타겟 대상을 1차적으로 뭐 청년이랄지 이런 것에 둘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일정 정도 경험을 하게 할 것이냐 하는 논쟁이 최근에 좀 광주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기결된 게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쟁점들도 있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셔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추가하고 싶은 얘기나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민 대표께서 좀 해주시죠. 네. 예. 혼자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필요하고요, 정당하고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정은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소득은 자칫하면 일자리가 안 생기는 어떤 사회의 대안으로서만 모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 미래의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오지 않았던 미래라고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웃나라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반대했지만 결국에 25년 정도 후면 우리 사회가 시행할 것이라고 봤었던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을 단순히 찬반 의견으로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미래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영선 센터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4대강 사업에도 24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재원 부족 때문에 기본소득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문상필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생소하시죠? 16세기의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서 도둑을 줄이려면 교수형 같은 참담함을 주는 게 아니라 생계수단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기본소득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마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또 내가 삶이 힘들어진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바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대문에서 나와 나의 가정이 먼저 삶이 윤택해지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이 좀 되면서 행복이 되는 그런 기본소득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 오늘 논의에서 나온 것처럼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들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 제도로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요. 제도적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출구 없는 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 사회를 볼 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